네,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로또 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이 업주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태에 빠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로또 복권이 나온 비극적 사건의 전말 포함해서 여러 사건 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로또 당첨되는 복권을 만약에 서로 가지려다가 다퉜다도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건 보니까 살인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 진짜 석연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충격적인데 일단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어제 오후 2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식당인데요. 60대 남성 A씨 손님이었는데 이 식당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흉기를 휘두른 후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달려들어서 이제 제지를 했고요. 예.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 2명은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는데요. 그런데 당시 왜 이러한 흉기 난동이 벌어졌느냐, 이 로또 복권이 배경이다라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 가해자가 이 식당에 방문을 해서 나는 왜 로또 복권을 주지 않느냐라고 따졌다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 식당 주인 부부가 이 홍보 차원에서 이 식당을 좀 알리고 영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손님들에게 로또 복권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60대 남성 손님이 나도 달라라고 했지만 이 식당 주인 부부는 일요일에는 줄 수 없다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현금으로 결제하는 손님에게만 제공했는데 지금 이 손님은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다툼이 생겼다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로또 복권 제공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겼고요. 이렇게 로또 복권을 주지 않을 거면 그럼 그만큼 나 요금을 깎아달라라는 주장을 하면서 갈등이 벌어졌고 결국은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서 휘두르는 바람에 식당 주인 부부가 쓰러지고 병원으로 실려갔던 사건입니다. 참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조차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요. 피해 입은 60대 부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되긴 했지만 남편은 중태에 빠졌고요. 또 안타깝게도 오늘 오전에 아내가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피해자는 혐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초의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죠. 예. 그때는 이제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기 때문에 살인 미수, 2건의 살인 미수의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지금 사망하고 말았잖아요. 네. 부부 중에 아내가 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범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생존한 남편도 현재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현재 중태라고 하는데요. 현재 한 건의 살인 기수 그리고 한 건의 살인 미수가 적용될 것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더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한다면 2건의 살인 기수가 예.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살인 기수죄, 살인 미수죄가 모두 적용이 된 상황인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형법에서 살인죄죠. 예.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현장에서 하나의 갈등을 통해서 한 명의 가해자가 2명을 공격했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 그러면 범죄가 하나인가 2개인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비록 한 명이 행위를 했다더라도 예. 살인 미수 또 살인죄가 보호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신체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2명이라면 2건의 범죄가 개별적으로 성립합니다. 또한 공격 행위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따라서 한 건의 살인 기수 또 한 건의 살인 미수인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이제 실체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려워요. 체질 네네네. 예. 보통 이게 경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2개의 범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경우에 2개의 범죄를 따로따로 형량을 정해서 다 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보통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시죠. 뭐 징역 수백 년형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 뭐 미국을 비롯해서 영미법계에서는 주로 그렇게 적용하죠. 일일이 그 범죄에 해당하는 걸 다 더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의 범죄를 저지르고 많은 사람을 학살한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한 형량이 나오기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 법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법상 형량을 계산하는 것은 가장 중한 범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범죄들도 함께 범했을 경우에는 가장 중한 범죄형의 장기의 절반까지 가정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살인 기수 한 건, 살인 미수 한 건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가장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살인 기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 가중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뭐 법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중태 상태에 빠져 있는 이 가게 주인 남성, 이제 남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연히 뭐 잘 회복을 해서 건강을 다시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은 뭐 당연한 얘기시죠. 사건이 있었던 이곳의 목격자 진술을 좀 보면 피의자가 취한 상태로 보였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을 좀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밥 먹으러 갔을 때 이미 술 2병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술이 취한 상태에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계산하는 과정에서 무슨 신랑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보면 식당에서 있다 보면 이게 주차하신 분들, 주차 상태에 있다 보면 네. 뭐 이런 사건을 떠나서도 주변에 있는 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목격자 말을 들어보면 뭐 두 병을 마신 뭐 주취 상태였던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피의자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심신미약이라든가 일시적 충동 상태를 주장할 가능성을 또 짚어봐야 될 텐데 아까 이번 앵커가 잠시 짚어줬던 그 내용 주머니에 아무리 주취 상태도 주머니에 흉기가 있다는 것도 좀 석연찮잖아요. 이런 네. 부분 어떻게 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유죄 판결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형량, 양형이 되겠죠. 어느 정도 수준의 형이 선고될 것이냐 이 부분이 네. 현재 남아있는 법적인 쟁점일 텐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범행의 계획성입니다. 즉 흉기를 준비한 거 아니냐. 예. 그렇다면 보다 더 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한 네. 두 번째는 술에 취했다는데 또 2병을 마셨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소주 2병으로 짐작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의 음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취에 의한 감경, 즉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 쟁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흉기 부분인데요. 우리 법상 뭐 대법원이 정하고 있는 양형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살인 범죄에도 양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가 있거든요. 이 요소에 해당하면 형을 가중한다. 또는 이러한 요소들이 존재하면 형을 감경한다라는 요소들이 있는데 우선 감경 요소부터 보면은 뭐 범행에 가담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든지 또는 과잉방위이거나 또는 미필적 살인의 고의이거나 이런 경우는 좀 감경 요소로 적용됩니다. 다만 반대로 가중되는 요소는요. 바로 계획적 살인 범행이냐 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냐 범행 후에 끔찍합니다만 사체 손괴 행위를 했느냐 범행 수법이 잔혹하냐 뭐 등등등을 따지는데 그렇다면 계획적 살인이냐 여부를 그냥 추상적으로 봐서 계획을 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그냥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한 건데요. 자 이거를 나누는 판단하는 기준도 우리 대법원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계획적 살인 범행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소 중에 하나 이상만 존재하면 돼요. 첫 번째가 범행 도구의 사전 준비와 소지입니다. 그리고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 준비, 도주계획 수립. 이 요소 중에 하나가 있으면 이거는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보고 엄하게 그래요? 처벌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품에 그렇습니다. 흉기를 소지. 가지고 있다가 이걸 꺼내서 범행을 했다면 이거는 계획적인 살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요. 그렇군요. 다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정황을 그렇습니다. 따져봐야 돼요. 흉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흉기가 어떤 본인의 직업상 작업에 필요한 것이었다든지 아니면은 그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받은 것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석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소지하게 된 의도성을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경위도 봐야 되는 것이죠. 보통 격분한 상태에서 범행 현장에 있는 특히 식당이니까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현장에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범행했을 경우에는 우발적인 살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 사건은 품에 가지고 있던 흉기를 가지고 범행을 했고 또한 전날에도 갈등이 있었고 또 이날도 전날 있었던 갈등의 어떤 연장선상으로 해석이 계획의 정확 된다면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전날에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야 오늘도 그랬는데다가 이게 네. 있었으면은 전날 시비가 있었으니 준비한 거 아니야라고 개연성을 좀 넓혀볼 수 있잖아요. 네, 요즘 경찰이 그렇게 자세하게는 확인 안 해줍니다만 흉기의 종류가 무엇이며 그리고 크기가 무엇이며 또한 그 흉기가 본인의 직업이나 또는 당시 해야 되는 작업이나 기타
소지할 필요성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었냐, 아니면 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위해서 가지고 간 흉기를 가지고 이런 범행을 했느냐. 예. 이게 범행의 계획성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심신미약 여부는 또 음주 여기인데 사실 최근에는 이 음주만으로 심신미약 인정해서 형을 감경하는 경우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민들의 법감정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 이번 사건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피해 부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식당이 지난 7월에 새로 개업해서 홍보를 위해서 손님들에게 1,000원짜리 로또 복권을 나눠준 걸로 알려졌는데요. 또 보니까 이 가게가 위치한 전통시장이 곧 지역 축제도 앞두고 있다고 맞아요. 해요. 이 축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우리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의 영업이 경기에 영향도 있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그 전환 영향도 있고 참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피해 부부 역시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뭐라도 해보기 위해서 활로를 찾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끔찍한 그러니까요. 결과로 이어졌거든요. 맞아요. 특히 인근 주변 상인들 역시 이들 부부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피해 부부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 그리고 또 상인들 역시 이 상권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축제들도 계획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후에 축제를 그대로 여는 것도 참 어렵고 그렇죠.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계획을 또 전면적으로 취소하는 것도 역시 이 그 행사와 그 축제와 관련된 또 소사공들이 있거든요. 행사 개최와 준비와 관련된 여기에 대한 또 피해는 또 누가 또 책임질 것이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일이 겹친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소방서인데요. SNS에다가 비상식적인 글을 올린 기간제 구급대원의 그 글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걸 제가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될 텐데 어떤 내용이냐고 여쭤보면 이걸 말하시기도 좀 민망할 것 같은 예. 내용이긴 한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인천의 한 소방서였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자기 PC에 글을 써서 그 모니터에 있는 화면을 찍어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동료 소방관들의 뒷모습도 함께 있었죠. 내용 자체가 너무나 황당합니다. 요양원 심정지 사고 터지게 해주세요. 지하철 화장실 출산 사고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뭐 일반 시민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글을 쓰고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은 납득하기 이게 어렵고 뭐 할 비난받을 만한 일인데, 건인데요. 예.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비록 기간제 대체 근무를 하는 구급대원이지만 이 소방서에서 이런 글을 쓰고 이런 SNS 글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이 글을 올린 A 씨는 장난이었다,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의도성에 대한 걸 이제 짚어볼 텐데 네. 이걸 단순한 장난을 볼 수 있는 내용인가에 대한 판단을 또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당시 어떤 경위로 한 건지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본인은 장난이라고 얘기합니다만 확인을 더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라도 해당 소방서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는가. 특히 이 A 씨, 문제의 A 씨 외에 다른 소방대원들도 혹시라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서로 뭐 장난스럽게 키득거렸다거나 한 적이 있는가. 또 A 씨가 장난으로 이 글을 써서 올릴 때 혹시 옆에서 뭐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갔다거나 뭐 동조했다거나 또는 방조했다거나 예. 이런 등등 저희가 알 수는 없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소방대원들이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또한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런 발언이나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당연히 믿습니다만 또 조사는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좀 우려하고 또 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과 확인을 통해서 국민들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줄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게 맞습니다. 아무리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구급대원 대체 인력이잖아요. 네. 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믿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구급대원에 대해서 별도의 징계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도 소방 당국이 밝혔는데요. 그동안의 직무 수행 태도 등을 고려해서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잘했던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었나.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인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인천소방본부가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 건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근무 태도 등을 종합해봐서 절도의 징계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특히 기간제 근로자 등도 채용 단계에서부터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직원 관리 철저히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또한 그뿐만 아니라 SNS 윤리 수칙이 있고요. 또한 이제 부적절한 사리 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까지도 특별하게 실시했다라면서 뭐 근무 태도와 동료 관계 등을 감안해서 별도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정했습니다만 글쎄요. 이제 소방 당국 역시 이번 일로 인해서 조직의 이미지가 손상됐다는 부분들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과연 이미지 회복 또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좀 도움이 될지 이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럼 소방 당국이 이 구급대원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뭐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이 건 자체가 명예훼손 죄가 되려면 사실을 적시해야 되는데 이 사실은 참거짓을 나눌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걸 예. 말합니다.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네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사건에서 이야기한 그 글 자체는 어떤 특정한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러한 비상식적인 글을 적어서 이게 장난이든 진심이든 뭐 일상적으로 벌어졌든 혼자 몰래 한 것이든 떠나서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줬다면 그 손해가 금전으로도 환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사건의 추이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주제 넘어가 보죠.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른바 제주 버터 오징어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구매한 사람이 거의 뭐 가격도 꽤 나간 건데 그 안에 오징어도 얼마 안 들었고 뭐 같은 소스 같은 것도 얼마 안 들었고 뭐 굉장히 형편없는 상황으로 사진을 올렸는데 이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 이 해당 업주랑 상인회가 이게 최초 이 사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 고소하기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일단 네. 어떻게 된 배경인 건지를 좀 네. 짚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예. 네, 이 철판 오징어 15,000원이었습니다. 판매 예. 가격이. 그런데 한 온라인 사이트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지금 나온 사진이 올렸죠. 왼쪽에 있는 거죠, 저기? 예, 그렇습니다. 네, 오른쪽이 상인회가 이제 제공한 원래 실제로 판매된 사진이다. 판매된 거. 예, 판매된 제품이다. 그런데 왼쪽이 20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이잖아요. 15,000원을 주고 샀는데 이거 반만 담겨 있다. 이거 바가지 썼다. 라면서 일종의 소비자 고발을 한 거죠. 그러자 온라인상에서 이 제주도 시장, 업주 등을 굉장히 비난을 했고요. 예. 또한 나도 예전에 제주도에서 바가지 썼다. 제주도 안 간다. 이런 글로 이 연결이 되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상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고 제주도민들의 이미지도 손상이 됐고 제주도의 그렇죠. 이미지도 손상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 상인회가 확인을 해보니 제대로 판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올린 사람이 일부러 중간에 먹다가 이제 반토막 사진을 올렸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음해를 할 작정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거짓 폭로글을 처음에 써서 이제 게재한 이 작성자에 대한 고소를 이제 예정했고 네. 앞으로 조만간 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해당 커뮤니티 올라온 건 현재는 삭제가 된 상태고 이런 가운데 업주와 상인회가 사진 유포자를 업무 방해와 허위 사실 적시 혐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다는 계획인데 아까 그 명예훼손 성립 요건 잠깐 짚어주셨잖아요. 네. 이번 글을 보면 참거짓 판단할 수 있고 피해를 입은 주체도 있으니까 네. 명예훼손으로 가능한 거네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과연 사실 적시냐 또는 의견 표명이냐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소방서 글은 사실 사실 적시가 아닙니다만 예.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만 지금 이 글은 내가 15,000원 주고 정상적인 제품을 샀는데 사서 열어보니 반토막만 담겨 있더라라고 사실을 적시한 겁니다. 예. 이거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질 수 있는 글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제주 상인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제보자의 이야기는 거짓입니다. 참이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허위 사실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허위 사실을 올려서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사실 명예훼손죄보다도 예. 업무방해를 봐야 돼요. 이 업무방해죄인데 즉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또는 기타
거짓말을 해서, 즉 위계죠. 이렇게 위계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 상인회 측에서는 강경한 조치를 취해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 뭐 주관적인 불만이나 개인 후기를 올려서 좀 피해를 끼치는 경우 이런 공유 행위가 갖는 법적 한계가 있을까요,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경우도 많고 네. 또 그렇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이제 구매를 했다 하더라도 후기라고 하죠. 뭐 영수증 리뷰 이런 거 그렇습니다. 네. 평을 온라인에 올리면서 좋다, 나쁘다, 괜찮다, 그렇지 않다, 추천한다, 가지 말아라.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예.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올리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는 일부러 과장된 좋은 정보를 예. 올리기도 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들이 모두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데 2012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산후조리원이었는데요. 예. 산후조리원에서 환불을 요구하던 소비자가 그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이른바 좀 악평을 쓴 거예요. 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산후조리원 측에서 이거는 범죄다라고 해서 고소를 했고 2심까지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판단의 이유 등을 제시했는데요. 그 이유가 소비자 권리의 보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진실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업주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던 것도 아니라면 일부 과장되었거나 또는 환불을 받기 위한 자신의 어떤 사적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고요. 그 후에도 그러한 취지를 기준으로 해서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러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또 형사적으로는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2012년도에 나왔던 산후조리원 판결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변호사님 보셔도 저 사진을 보면 네. 정상적으로 담겨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움직여서 쏠렸다거나 이러면 이제 뭐 그럴지 모르지만 네. 제 옆쪽에 기름도 다 번져 있고 좀 누가 봐도 저 절반은 산분의 배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네. 확인을 일단 뭐 해야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어쨌든 악의적인 글들로 인해서 이 인근 주민들도 상인들도 피해를 받고 네. 넓게는 아까 이제 제주도민들도 이미지 상처를 입게 된 건데 네. 이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상인회의 주장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특히 상인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해당 업체에서 판매대 앞에서 손님이 직접 고른 오징어를 초불구이 해가지고 잘 나눠가지고 눈앞에서 요리해서 포장 용기에 담아준다. 예. 그리고 그게 다 영상에 남아있다는 그렇게 거예요. CCTV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처음에 고발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쓴 제보자의 주장보다는 상인들의 주장이 더 타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뭐 증거를 조작했을 리는 없으니까요. 네. 그렇다면은 도대체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 도대체 그 배경이 무엇일까? 이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단순한 장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 그런 장난은 참 생각보다 많이 있죠, 그런 장면이. 그래요? 지금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피해도 커지고 또 적극적인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논의를 합니다만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가짜 글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업체를 좀 음해하고 이 업체의 피해를 유발하기 위한 누군가의 공작일 가능성도 있어요. 즉 주변에 있는 경쟁 업체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평소에 어떤 그 앙심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영업에 좀 차질을 좀 일으키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누가 썼는지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보여요. 저희도 업무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신상을 다 등록을 하고 이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해서 글을 써야 하는 커뮤니티 글은 거의 대부분 우리 경찰이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낸 다음에는 또 형사적인 조치를 또 이어갈 수 있거든요. 누가 작성한 것인지를 찾아내면은 왜 이런 글을 썼는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글을 쓴 목적과 배경이 무엇인지 등을
어렵지 않게 확인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잠시 후 나올 주요 판결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예. 먹방 유튜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쯔양이 또 다른 유튜버인 구제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제 잠시 후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오늘 손해배상 선고 핵심 쟁점 뭘까요? 네, 유튜버 쯔양 씨가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에 대한 폭로가 있었죠. 예. 그런데 그 폭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또 극복을 하고 또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여론도 우호적인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폭로가 있기 전에도 이미 여러 사람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공개하겠다는 이유로 협박을 하고 또 공갈을 해서 돈을 뜯어냈다. 이런 사실들이 처음에는 공개되지 않았다가 예. 나중에 이제 공개가 됐죠. 그러면서 이 쯔양 씨가 당시에 자신을 상대로 돈을 요구했고 그리고 또 돈을 뜯어냈던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나올 예정인데 사실 지금은 민사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는 거잖아요. 민사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형사 재판도 판결 나왔었고. 예, 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피고인도 있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피고인도 있습니다만 당시 유튜버 구제혁을 비롯해서 재판을 받고 또 처벌도 받았고 또 거기에는 굉장히 불행하고 안타깝고 참 창피하게도 현직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었죠. 네, 이런 그랬었죠. 현재 상황. 형사 재판이 마무리되어가는 상황에서 민사소송 1심 판결까지 오늘 선고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방금 전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앞서서 구제혁 같은 경우에는 형사 사건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런 전력이 이제 오늘 뭐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만 손해배상 소송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겠느냐 이것도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형사처벌이랑 민사배상은 사실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 네.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지금 진행자 언급대로 분리되어 있죠. 다른 건입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형벌을 내리는 거고요. 네네. 비록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그 벌금은 국가로 들어가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직접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대로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이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예. 바꿔서 거꾸로 한번 보면은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이 인정된 다음에 이제 상당한 피해가 확인이 되고 그리고 또 손해배상액도 굉장히 또 높았다. 그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반대로 형사처벌 수위가 높다고 해서 곧바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높아지느냐 항상 그것도 그렇지는 아니에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형사적으로 중요한 범죄로 인정이 되고 처벌수도 높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는 배상액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배상액이 무한정으로 올라갈 것은 아닙니다. 네. 왜냐? 우리 법에서 말하는 이 손해배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이제 피해를 입은 다음에 뭐 병원에 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치료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해서 내가 소득을 잃어버린 부분입니다. 즉 내가 어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느라고 또는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또는 방송을 하지 못하면서 출연을 하지 못하면서 내가 얻을 수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이 부분을 얻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가 되겠고요. 또한 세 번째는 위자료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 법상 이 손해배상은 실제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러니까 재산적 없는 손해를 것이죠. 더 크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뭐 물론 최근에 이제 위자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인정하자라는 그런 그 법원의 판단 추세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그런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심 선고 소식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